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네덜란드 황금시대에서 배우는 21세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투자법.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세계화. 현재 미국 트럼프 정권은 경제의 방향키를 보호주의 쪽으로 크게 돌리려 하고 있다. 이를 상징하는 현상이 세계무역기구 WTO나 북미 자유무역협정 NAFTA,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과 같은 국제협조 무역의 틀을 약하게 만들려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지금 세계에서는 세계화에서 탈세계화 쪽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세계 경제는 국제 분업 체제를 축으로 성장해왔다. 그 결과 무역이나 금융으로 세상이 연결되어 각국의 분업 체제 속에서 사람들이 세계의 움직임과 연동하게 된다는 세계화의 흐름이 금세기의 정보 혁명을 거쳐서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이 국제분업 체제란 19세기에 활약한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 1772년에서 1823년의 비교 우위라는 개념을 이용한 것이다. 쉽게 말해 각 국가가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분야에 전념하면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타자 능력이 세계 최고인 변호사와 평범한 능력의 타자원이 있을 때 변호사는 이 타자원을 고용해야 할까? 이 명제에 리카도는 고용해야 한다고 대답한다. 변호사가 자신의 모든 시간을 사용해 변호사 업무에 전념함으로써 타자원에게 월급을 주고도 남을 만큼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타자원도 타자 업무를 맡음으로써 수입을 얻는다. 혹자는 이 사례에서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와 타자 업무 모두에서 타자원보다 실력이 뛰어남으로 절대 우위,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루 24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모든 업무를 홀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그 시간에 타자원이 변호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위비교 우위인 타자 업무를 해야만 전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국제무역에도 적용되는 비교 우위라는 개념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로 추진되는 보호주의는 여태까지 선진국이 악착같이 구축해온 국제분업 체제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사람 물자, 돈이라는 경영 자원의 국제 이동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는 다름 아닌 세계화에서 탈세계화로의 전환을 초래하는 것이다. 탈세계화가 진행되면 전 세계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물품 가격이 상승한다. 예를 들어 그동안 값싼 노동력으로 대량 생산되던 중국 제품이 임금 수준이 높은 미국 제품으로 대체된다면 물가가 상승하리라는 사실은 쉽게 상상이 간다. 사실 이러한 탈세계화를 향한 지각 변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항해 시대의 세계 경제가 연결된 무렵부터 국제무역은 시계추처럼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사이를 여러 번 오갔다. 그리고 역사의 전체 모습을 내려다보면 이와 같은 커다란 전환기에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투자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세계 경제의 정치적 삼중고란? 그러면 전 세계 정치 경제의 흐름이 크게 변하려 할 때 우리는 어떤 투자 방침을 세워야 할까? 이때에는 먼저 흐름의 방향을 알아야 하는데 이 방향은 다음과 같은 개념을 응용함으로써 명확해진다. 터키 출신의 정치경제학자 데니 로드릭이 제창한 개념으로 세계 경제의 정치적 삼중고가 있다. 이는 세계화, 국가주의, 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사상을 동시에 추구하기란 불가능하므로 이 중에서 두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계화란 경제의 생산성을 무한정으로 추구하려는 사상이다. 다음에 국가주의는 무역이나 통화와 관련된 국가의 주권을 확립하려는 사상이다. 그리고 마지막 민주주의는 국내의 폭넓은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려는 사상이다. 로드릭은 이 세 가지 사상 중에서 어느 두 가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 세계 정치 경제의 흐름이 결정된다고 제창했다. 이 경우 선택 가능한 조합은 다음의 세 가지다. 국가주의 세계화. 민심에 상관없이 국제 분업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축으로 하는 시장 중시 정책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부터 세계공황까지의 움직임, 탈냉전 시대에 추진된 금융자본주의 세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민주주의 국가주의. 세계화를 제한하고 각 국가가 민심을 반영해 경제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1929년 세계공황 이후의 세계, 현재 트럼프 정권의 미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민주주의 세계화.
세계화를 도입하면서도 시장 통화를 통합하는 등 양쪽 민심을 반영하면서 국제 분업 체제의 틀을 협조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형태가 추구된다. 세계사로 세계의 미래 흐름을 생각한다. 그럼 앞으로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느 흐름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까? 내 생각이지만 현재의 흐름은 국가주의 세계화이고 앞으로는 민주주의 세계화를 향해서 점차 움직이기 시작할 듯하다. 참고로 민주주의 국가주의, 즉 보호무역과 다를 바 없는 폐쇄적 움직임은 정보, 혁명이 전 세계를 휩쓴 오늘날 좀처럼 채택하기 어려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영국 메이 전 총리의 정책이 벌써 국민들 사이에 커다란 균열을 낳고 있는 것은 세상의 풍조와 어울리지 않는 방법을 채택하려 하는 탓이다. 이와 같은 세상의 동향을 반영해 2017년 봄에 실시된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는 극우 국민 전선연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이 대패하고 중도무 소속이 에마니엘 마크롱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리하여 지금 어슴푸레 남아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미래 세계의 움직임 중 하나는 극단적 세계화로부터의 이탈, 다른 하나는 보호주의로의 극단적 반동이라기보다 온건한 세계화를 선택하려는 흐름이다. 민심을 반영하면서 세계화 노선을 서서히 추진해 나가려는 전 세계 추세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앞으로 변모해갈 세상에서 이상적인 투자 방식을 예측할 때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역사는 그 무엇보다 많은 점을 암시한다. 네덜란드 황금시대에서 배우는 미래 세계. 네덜란드의 세기라 불리는 17세기 네덜란드가 무력으로 일본의 개국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네덜란드와 일본은 서로의 득실과 민심을 존중하면서 합의하에 세계화를 추진했다. 당시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했던 네덜란드는 해전에 절대적인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육군이 강한 나라였으므로 네덜란드는 일본의 끈질긴 외교로 임해야만 했다. 오늘날 세계화는 핵의 균형 아래 무력을 행사할 수 없는 형태로 실현되고 있는데 당시에도 세계화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나타났다. 당시 일본은 노부나가 히데요시 시대 1568년에서 1603년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센고쿠 시대의 무장으로 노부나가는 100여 년간 이어진 혼란을 종식했고 히데요시는 일본을 통일했다를 거쳐 자본주의의 싹이 막 보이기 시작한 무렵이었다. 전국 규모의 금융시장 시스템이 확립되었고 도쿠가와 도요토미 가문의 이중공위 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후계자 자리에 오른 히데요시의 삼남 히데노리는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패하면서 오사카 지역의 일개 다이묘로 전락한다. 한편 이에야스는 일본 전국 지배권을 거머쥐고 1603년에 에도 막부 시대를 열지만 히데요리를 바로 제거하지 못하고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두 가문이 공존하게 된다. 아래에서 상업 자본이 형성돼 갔다. 더욱이 은의 채굴정련 기술에서 혁신이 이루어짐으로써 화폐, 공급량이 급속히 늘어나 중앙에 모인 자본을 운용할 곳이 필요해졌다. 때마침 네덜란드에서도 상업 자본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유럽의 신흥국 네덜란드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세한 사정은 이제부터 설명하겠지만 은을 갈망하던 네덜란드의 일본과의 교역은 은화를 획득할 절호의 기회였다. 당시 네덜란드 현재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합친 지역에서는 모직물 수출 등을 중심으로 상업이 번창했으나 종주국 스페인이 가하는 종교 탄압과 무거운 세금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이에 견디지 못한 네덜란드는 결국 스페인에 선전포고를 했다. 이 독립전쟁에서 영국의 지원을 받기도 하여 1581년에 전체 17주 중 북부 7주가 마침내 독립을 선언한다. 그러나 이로써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스페인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제를 봉쇄한 탓에 그때까지 네덜란드에 유입되던 신대륙의 은과 아시아의 향신료가 더는 보급되지 않았다. 특히 당시에는 국제교역 시에 은을 사용했으므로 상업국 네덜란드로서는 은을 획득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그 무렵 네덜란드가 주목한 나라는 일본이었다. 당시 전 세계 은의 60%가 스페인 통치 아래 있던 남미의 포토시 광산에서 산출되었고 30%는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까닭에 네덜란드는 1602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도쿠가와 도요토미 가문의 이중공위 체제 일본과 교역하기로 목표를 정했다.
네덜란드가 세국 일본과 교역할 수 있었던 까닭. 네덜란드 국민은 네덜란드 연방의회로부터 남아프리카 희망봉에서 마젤란 해협 극동에 이르는 지역의 무역군사, 화폐, 주조권 등을 부여받은 네덜란드 동일본 회사가 확실히 수익을 올리리라고 예상했다. 이리하여 동인도 회사의 투자권을 둘러싸고 엄청난 붐이 일어났다. 그 이면에는 회사 측의 다양한 술책이 있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투자권을 주식이라는 여러 개의 증권으로 나눠 소액이라도 투자할 수 있게 했다. 게다가 이 주식은 무한 책임이 아니라 유한 책임이었으며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등 현대의 주식과 성질이 거의 똑같았다. 이러한 술책으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로서 투자자로부터 막대한 자본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당시 영국에 이미 동인도 회사가 있었지만 이는 항해 때마다 출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인 일회성 회사였다. 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첫 번째 항해 때의 출자금보다 10배나 큰 규모로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만 보아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주주로부터 장기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거대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육해군을 정비하고 스페인 정복하에 포르투갈이 무방비한 틈을 타서 포르투갈이 구축해놓은 아시아 상권을 빼앗는 데 성공한다. 특히 동인도 회사가 번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시아 최대은 공화국인 일본과 교역한 덕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동인도 회사의 주력 상품은 인도네시아산 향신료였다. 인도의 면직물 역시 당시 수요가 높았는데 이 물품들을 구매할 때 일본의 은을 사용했다. 이 시기 일본에서는 교토 니시진에서 생산되는 비단 명품인 니시진 오리 등이 큰 인기를 끌면서 생명주실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동인도 회사는 중국 푸젠성과 타이완을 거점으로 하는 무역상, 정지 등에게 대량으로 사들인 생명주실을 일본에 팔아 은을 받는 식으로 대일본 무역을 독점해 나갔다. 한편으로 에도 막부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통일을 이루고 에도에 수립한 무인 정권에 적극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군사 협력이 대표적이다. 1614년 오사카 겨울 전투에도 막부가 도요토미 가문을 공격하여 벌인 전투 때에는 네덜란드제 대포를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빌려주었고 이에야스가 이 대포를 사용해 오사카성 천수각에 포격을 가함으로써 화친이 앞당겨졌다. 그리고 1637년 시마바라의 난일본 규수 북부 시마바라에서 천주교를 믿는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봉기 때에도 막부의 요청을 받아 해상에서 포격하는 등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에도 막부가 네덜란드를 높게 평가할 만한 토대가 마련된 덕분에 일본은 쇄국 정책을 취하면서 네덜란드만을 무역 상대국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네덜란드의 필사적인 노력이 더해지면서 그때까지 포르투갈이 장악했던 아시아 상권은 거의 네덜란드 쪽으로 넘어갔다. 그 결과 동인도 회사의 기대 주식 배당률은 설립된 지 겨우 3년 만에 정관에 규정된 5%에서 약 80%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높은 배당금이 인기를 부채질하여 동인도 회사는 순조롭게 자금을 늘렸고 설립된 지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처음의 5배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한다. 이로써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17세기 약 100년 동안 평균 20%가 넘는 고배당을 유지했다. 네덜란드는 무력은 물론 앞에서 설명한 대로 끈질긴 협상과 필사적인 노력을 계속한 덕분에 번영을 맞이했다. 경제 봉쇄라는 형태로 보호주의를 내세운 스페인과 같은 군사 대국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모두 함께 자금을 모아 과감하게 모험을 떠나는 배짱과 상대국을 존중하는 외교력으로 세계 패권을 손에 넣은 것이다. 최전성기인 17세기 전반 네덜란드는 전 세계 무역의 50%를 지배할 만큼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갈 곳 잃은 돈이 버블을 일으킨다. 그 후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막강한 기세를 자랑하던 네덜란드의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한다. 그 징조로 17세기 초부터 전 세계 은 산출량이 차츰 감소했다. 일본과 남미 모두 은을 지나치게 많이 채굴했던 것이다. 전 세계 은 산출량은 1620년에 40만 킬로그램에서 1650년에는 25만 킬로그램으로 30년간 약 40%나 감소했다. 국제통상화폐인 은화의 감소는
해운업의 침체로 이어졌다. 게다가 영국과 프랑스가 네덜란드에 군사행동을 일으켰고 이 사건이 결정타가 되어 네덜란드 해운업은 점차 쇠퇴했다. 이후 갈 곳을 잃은 네덜란드의 자본 일부가 해운업 투자에서 국내 투기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사건이 바로 세계 최초의 버블로 유명한 튤립 버블이다. 당시 네덜란드에서는 오스만 제국에서 재배되던 튤립 알뿌리가 활발하게 개량되었는데 이 알뿌리가 투기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알뿌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해 최고급 알뿌리의 값은 집 한 채보다 비싸게 거래되었다. 튤립 알뿌리의 값이 식물 애호가들조차 감당하기 힘들 만큼 급등하면서 머지않아 튤립을 사려는 사람이 더는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져버린 것이다. 그리고 1637년 2월 3일 급작스럽게 알뿌리 값이 대폭락하기 시작하자 알뿌리를 판매 전매했던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고 이는 점차 네덜란드 정부까지 연루된 사회 문제로 발전했다. 다시 21세기 현재로 돌아오자 우리는 극단적 세계화가 절대 오랜 기간 지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했다. 냉전 이후 미국 주도의 금융자본주의가 한계에 도달했고 리먼 사태를 초래하는 형태로 주택 버블과 증권화 버블이 터졌다. 그 후에도 미국에서 세계화와 기술 진보 등으로 소득 격차가 점차 확대되면서 2017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와 같은 국민의 불만을 교묘히 흡수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유럽연합 EU도 국가 주권과 통화 발행권의 제약으로 인해 금융재정정책을 원하는 대로 도입하지 못하고 이민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자 유럽인들이 초조함을 느끼면서 우파가 약진하게 되었다. 세계화를 우선하려 민주주의를 희생해도 그 반동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그러나 세계화는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것 또한 역사의 교훈이다. 쾌적한 생활을 뒷받침하는 물자와 서비스는 전 세계 무역금융의 일체화와 정보 혁명을 거쳐야만 비로소 실현되므로 세계화와 우리 생활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화와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라는 방법론을 생각해야 한다. 극단적 세계화가 한계에 다다른 지금은 대화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각 국가의 사정을 헤아린 다음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국민이 이해할 만한 형태로 세계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아마도 이때에는 17세기의 네덜란드가 끈질긴 협상력을 발휘하여 점차 전 세계 패권을 거머쥐게 된 것과 같은 모습이 요구되지 않을까? 자유무역으로 통일된 세계는 이제 과거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품질 좋은 차를 만들고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만 해서는 번영하기 어렵다. 상대 국가의 사정까지 헤아리면서 각 국가와 침착하게 협상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언뜻 보기에는 생산성이 낮은 세계가 도래했다. 하지만 핵무기가 퍼져 강국조차 군사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상대 국가를 존중하고 대화로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세계화 물결에 올라탈 방법이 없다. 오늘날에는 산업 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서비스업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을 늘리기가 어렵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더욱더 발전하리라 예측되므로 중위소득을 지속해서 끌어올리기란 더욱 어려울 듯하다. 전 세계에서 소득 증가세가 주춤해지면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까닭에 그 반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는 지나친 효율성 추구나 다국적 기업의 과점화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획일적 세계에서 벗어난다. 이제 이번 장의 전반부에서 설명한 시대의 흐름에 맞게 투자함으로써 엄청난 부를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말을 떠올리기 바란다. 앞으로도 세계화는 계속되겠지만 예전에도 그랬듯이 효율성 추구가 민심에 의해 저지되는 사례도 나오므로 획일적 세계가 되지는 않으리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지역의 택시 업계와 대립할 가능성이 있는 우버나 지역의 소비 수요를 빼앗는 아마존처럼 세계 규모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실직을 우려하는 민심을 반영한 각국 정권에 의해 시장에서 강제로 퇴출당하는 사례가 나올지도 모른다. 대표적 예로는 바르셀로나의 규제 강화를 꼽을 수 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에어비앤비 등의 숙박 비즈니스를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비싼 값에 방을 빌려주고 싶어하는 집주인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세입자를 내쫓으려 한 일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그 결과 바르셀로나는 민박 규제를 강화한다는 결단을 내렸다. 이처럼 국경을 넘은 다국적 기업이 현지와 마찰을 일으켰을 때 현지의 다수파를 우선하는 쪽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은 앞으로도 높아질 것이다. 가격 파괴만 초래하는 산업에는 투자하지 마라. 자본주의의 특징은 축적된 자본을 순환시킴으로써 이윤의 최대화를 추구하는 데 있다. 자본이 발전하려면 자본을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을 항상 발견, 확대해 나가야만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사람들을 다짜고짜 이러한 투자 기회를 찾아내는 행위로 몰아넣는다. 네덜란드의 튤립버블 등의 투기, 일본의 조선, 침략 임진왜란, 정유재란이나 세계대전 같은 비상식적이고 비참한 사태가 일어난 까닭은 여기에 있다. 현대에도 세계적인 양적 금융 완화로 몸집이 커진 자본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 또는 이로 인한 채권 버블을 일으키면서 재정 규율의 이완과 역사상 최대의 채권 발행 잔액을 초래했다. 우리 사회가 물질만능주의, 즉 자본주의를 채용하는 이상 자본 축적과 이윤 추구, 자본 투입과 자본 과잉과 이익기회 과소 자본 훼손이라는 법칙은 어느 시대에나 변하지 않는다. 미래 세계에서는 이윤의 효율화 및 최대화를 추구하고자 발빠르게 움직이는 자본이 국가 간의 벽에 부딪혀 자주 마찰을 빚게 되리라 예상된다. 즉 민주주의 세계화인 세계가 도래함으로써 지금보다 훨씬 자본 활동의 교착이 뚜렷해진다. 이윤의 최대화를 추구하는 행위로 민주주의와 쉽게 충돌하는 세계가 도래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버블이나 붕괴처럼 사회의 극심한 변동을 초래하는 금융, 자본에 대한 공격 또한 심해지리라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시장이 관리환율 쪽으로 기울기 쉬운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물자, 서비스 돈이 점차 감소하며 이는 주식시장의 겨울이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고속성장을 추구하는 행위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시대에 투자처로서 가치 있는 산업은 독창적 물자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대국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산업 또는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소액 대출, 보험, 예송금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과 같이 상대국의 고용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가격 파괴를 초래할 뿐인 산업에는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된다. 앞으로는 국가 정책 역시 기본소득처럼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호주의의 만연을 예방하고 비효율적 경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힘쓰는 일이 중요해질 것이다.